네, 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가장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 취임식에서 그가 과연 어떤 말을 내뱉을지 그동안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왔던 행정명령과 관련된 첫 번째 이야기는 남쪽 국경지대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했었던 게 바로 관세였죠.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정비를 보겠다라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새로운 관세 정책이 즉각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데이로 하루 쉬어갔던 뉴욕 증시, 과연 오늘 밤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잠시 후 글로벌 마켓 리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실시간 헤드라인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만에 미국 대통령직에 복귀를 하게 되면서 미국 우선주의 시대 2.0을 선포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 시대는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나는 매우 단순하게 그리고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미국의 빅테크 수장들 약 8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 팀 쿡 등 이렇게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크게 확대를 하면서 1,440원 선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에 추가 관세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글로벌 달러가 크게 약해진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발행 이후에 연일 폭등했던 게 바로 이 트럼프 코인입니다. 오늘은 46% 정도 폭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발행 이후에는 한때 발행가보다 400배 정도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거품이 걷히면서 시총도 24위 정도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간밤에 있었던 뉴욕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47대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된 건데요. 그로 인해 지난밤 뉴욕 증시와 채권 시장 모두 휴장을 했죠. 취임 직후부터 정말 속보에 속보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100개의 행정명령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던 만큼 정말 많은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는 밤이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 브리핑에서 다양한 종목 소식 전해드리고요. 글로벌 이슈에서는 취임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종목 이슈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애플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최근 애플의 중국에서의 스마트폰 판매량과 점유율이 3위가 되면서 중국의 비보와 화웨이가 선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와 관련된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애플의 팀 쿡 CEO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CNBC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대선 승리 축하 집회에서 팀 쿡 애플 CEO와 대화를 나눴으며 우리의 대선 승리 덕분에 그는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팀 쿡 CEO는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미국 노동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를 거머쥔 이후 세계 곳곳에서는 미국의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들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람들이 이것을 트럼프 효과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국내 시장에서는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의 애플페이 도입이 가시화하면서 삼성페이의 유료화 갈등이 2년 만에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의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를 이끄는 젠슨 황 CEO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전날 중국 베이징을 찾아 중국 시장과 직원들을 칭송했습니다.
테슬라,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들이 대거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과 대비되는 행보인데요.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 시장의 저력을 조금 더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죠.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젠슨 황은 지난 19일 저녁 엔비디아 베이징 지사의 연예 춘제, 즉 음력 설맞이 행사에 참석해 인공지능 발전을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I는 믿을 수 없이 놀라운 기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일상에 스며든 기술이 됐다면서 나는 AI를 멘토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AI 칩 수출 제한을 강화하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 비중은 17%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거기에 중국에만 총 3개의 지사를 두고 있고 총 직원 수는 약 4,000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엔비디아와 미국의 칩 수출 제한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져 나갈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의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자사 모델 2대와 관련된 충돌 사고 이후 배송 드론 테스트를 중단했습니다. 2030년 말까지 고객에게 연간 약 5억 개의 패키지 배송을 목표로 하는 아마존의 프라임 에어 프로그램의 부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현재 시간 19일 드론 항공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을 때까지 상업용 드론 사업장이 있는 텍사스와 애리조나에서 드론 배송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오리건주 펜들턴의 한 테스트 시설에서 아마존 드론 2대가 비 오는 날씨에 추락했습니다. 9월에는 드론 운영자들이 프로펠러 중 하나가 고장나면서 드론의 성능 테스트를 하던 중 실수로 2번의 테스트 비행을 동시에 시작해 드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마존의 드론 프로그램은 주요 경영진의 퇴사를 포함해 수많은 좌절을 맞이하기도 했는데요. 아마존은 또한 지난 4월 캘리포니아에서 프라임 에어 드론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여전히 해외로 드론 배송 테스트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메타의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틱톡은 대법원의 금지 명령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미국 서비스를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틱톡을 인수한다거나 아마존이 틱톡을 인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그러면서 틱톡이 금지되면 메타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져 왔습니다. 틱톡이 다시 서비스를 재개하게 됐지만 금지 명령이 시행된 지 하루 만에 메타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바로 인공지능 기반 영상 편집 앱인 에딧입니다. 인스타그램의 CEO 아담 모세리는 스레드를 통해 일반 사용자보다는 전문적인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한 앱 에딧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딧에는 편집 도구는 물론 아이디어 관리를 위한 별도의 탭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틱톡과 함께 미국에서 중단된 서비스인 캡컷과 비슷한데요. 일부에서는 이것을 모방했다면서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취임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새 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향후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도지의 수장이라는 역할을 뛰어넘어 경제 전반이나 외교 문제까지도 언급하고 있고 앞으로도 입김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민주당은 공동 대통령이라며 맨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이를 견제하는 기류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죠. 지난해 머스크는 트럼프의 당선을 위해 최소 2억 5천만 달러를 쓴 것으로 알려지면서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으로 떠올랐습니다. 또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그의 자택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정권 인수 작업에 깊숙이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가 이끄는 도지는 정식 정부 부처가 아니지만 백악관의 핵심 공간을 차지할 정도로 그 위상이 높습니다. 다만 그가 점차 정치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자 트럼프의 정책과 엇박자를 낼 수도 있다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내 머스크의 입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화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볼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경영위기 인텔 과연 매각이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단 간밤에 있었던 가장 큰 이벤트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은 이 트럼프 취임식에서 과연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할지 주목을 가장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좀 워딩 자체가 그렇게 세지는 않았고 약간의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또 가장 크게 우려했던 게 관세 정책이었는데 이 관세 부분을 어느 정도는 좀 개편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 새로운 관세 정책이 즉각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장님,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동안 워낙 많이 우렸던 게 뭐 보편 관세다, 뭐 차별적 관세다, 점진적 관세다라고 했는데 일단 당분간은 이 관세 쪽에서는 한 템포 좀 마음을 놓아봐도 괜찮을까요? 그쵸. 우선은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전면적인 관세 부과나 그 전에 우려됐었던 이제 대대적인 감세 정책 이게 정말 우려스러웠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었는데 한 템포 약간은 취임식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명령이나 여러 다른 사안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좀 많이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취임식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이 관세나 또 이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이 자국 보호무역주의가 그동안의 어떤 언론적인 평가로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한테 그렇게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인식은 좀 많이 좀 떨어진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그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취임식 첫날부터 어떤 그런 얘기를 과감하게 하는 거는 좀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주식시장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이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한 이후에는 미국 주식이 미국 증시가 뭐 주가가 그렇게 상승세를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뭐 그 전에 어떤 이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을 미리 선반영했었고 또 취임한 이후에는 그 전에도 그렇지만은 뭐 거의 대부분의 대통령이 일단은 좀 발언 자체가 좀 소프트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감이 일단은 선반영 됐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향후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정말 미지수인 것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답답했었던 어떤 취임식이지 않았나라는 평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세게 그리고 많이 하곤 했었습니다. 뭐 어느 정도로 봤을 때 뭐 보편 관세를 하겠다, 차별적으로 관세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는 선 반영이 됐고 아무래도 이 취임식이라는 게 자리라는 자리인지만큼 좀 센 발언 자체를 어느 정도는 좀 순화해서 한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서 했던 게 또 이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면서 미국은 석유와 가스를 시출을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놓쳤었던 게 또 석유 관련된 기업들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친한 기업가들도 석유와 관련된 기업들도 꽤나 많이 자리하고 있고 그동안 워낙 이 바이든 정권 안에서 친환경 정책이 강하게 우위를 했던지라 트럼프 정권 때는 분명히 이거에 지우기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근데 에너지하고 시출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할 거라고 시장에서는 많이 예상을 못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아마 오늘 밤에 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오름폭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차장님이 보셨을 때는 석유와 가스 이렇게 대놓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것만큼 과연 우린 여기서 어떤 종목들 혹은 여기와 관련된 밸류체인들 어느 쪽을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저번 시간에 또 그 바이든 대통령의 러시아 쪽에서 제재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하면서 이 석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이미 좀 주가 좀 많이 올라간 모습을 좀 보여주고 대표적으로 이제 쉐브론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까지도 얘기를 했던 걸 본다고 한다면 뭐 제가 본다고 하면은 그전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에너지 시추에 대한 부분은 항상 진심으로 좀 얘기를 했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12월 그러니까 1월 초부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하기 전까지는 미국 증시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좀 보였었지만 이 에너지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갔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러시아 쪽에서의 이 제재에 의한 유가 상승도 분명히 좀 기인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를 제재하고 그다음에 유가가 오르는 그 체제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글쎄 이제 국가 비상사태까지도 얘기를 했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했었던 그런 러시아 제재에 대한 부분을 완화할 가능성이 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석유와 가스에 대한 부분을 그 시추를 계속할 거라고 한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 역시 그 전에 러시아 쪽에서의 제재 모멘텀이 이런 기업들의 주가에 갔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어떤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작년도 그렇지만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증시 주도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이 종목별로 이제 트럼프 수혜주도 또 많이 평가를 또 이제 나눠질 가능성이 큰데 그 안에서도 항상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수혜주로 1순위로 항상 꼽혔던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이 트럼프 그 에너지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매수 관점으로 어떤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성웅 차장과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 바이든 정권 안에서 이 러시아산 원유를 전면적으로 제재를 가하겠다. 그렇게 되면서 이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석유라던가 가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붙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이 트럼프 관련주로 꼽히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또 얘기를 했던 게 지금 그린 뉴딜 정책을 종료를 하고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를 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봤을 때는 또 러스트벨트의 주력 사업이잖아요. 이 자동차 산업 네. 자체가. 그 러스트벨트가 또 트럼프의 손에 들어줬던 것만큼 어느 정도 좀 보답을 하는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뭐 GM이라던가 뭐 포드 이런 게 좀 대표적인 내연기관차라고 예를 든다면 이게 폐지가 되면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볼 게 전기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전기차는 이제 머스크죠. 이 도지 수장으로 가기 때문에 머스크 관련주로 계속해서 전기차 랠리를 이어갔었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폐지를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전기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향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쵸.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 그러니까 어떤 취임 전부터 공약에 대한 부분 같은 걸 얘기로 좀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은 변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머스크 얘기를 항상 많이 하잖아요. 하면서 이제 전기차 쪽에서의 이 시장 자체가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일단은 이제 전기차에 대한 글로벌적인 수요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취임 전에도 항상 우려스러웠던 상황은 분명히 좀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전기차 쪽에서의 어떤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더 이 캐즘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이 해소되려고 한다면 저는 이제 내년 이 하반기까지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테슬라도 그렇고 뭐 지금 이제 치킨 게임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결국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이 치킨 게임으로 인한 이 가격 경쟁력 마진이 이 전방 전기차들 기업들이 남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격적인 투자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전기차 기업들이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가격적인 경쟁 그 어떤 판매 부분이 글로벌적인 수요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 어떤 가격적인 측면은 계속해서 다운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을 한다면 전기차 쪽은 지금 글로벌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뭐 초동 단계라고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그동안 올라갔던 모멘텀을 찾아보자라고 하면은 도지의 수장이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전기차면은 어떻게 테슬라 함께 이야기를 했던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전기차 캐즘 자체를 내년 하반기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그래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주쯤이었죠. 풍력과 태양광 관련주들이 이 트럼프 입에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좀 어느 정도 주목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사실상 이제 간밤에 있었던 취임식에서 뚜렷하게 풍력이라던가 태양광이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을 하면서 그 관련된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뭐 20분이라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크게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쪽 산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면은 해리스나 또 그렇고 트럼프도 이 신재생 쪽에서의 부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부정은 안 하고 단지 이 적극적인 뭐 지원 자체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얘기를 안 했더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결국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에너지에 대한 뭐 국가 위험 사태를 좀 선포했던 걸 본다고 한다면 이쪽에서의 투자 부분은 언젠가는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이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트럼프 네. 대통령에 대한 취임 전후로 했을 때.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가 매수 타이밍하기 그 저평가라기보다도 저가 매수로 이제 실질적으로 좀 노려볼 만한 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좀 공약했었던 내용을 초반에는 행정명령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뭐 전기차 보조금 폐지나 이런 부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둘씩 이행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이 신재생 쪽에서의 이 관련된 어떤 원화적인 정책을 할 가능성도 저는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지금 신재생을 좀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은 말씀하셨듯이 이 에너지나 이 석유 이런 시추에 대한 그런 사업적인 부분을 오히려 더 1순위로 생각하고 그 이후에 한번 좀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 대선 때 해리스 공약주로 가장 먼저 떠오르긴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다시금 지난주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주목도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게 석유라던가 가스 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도를 높여보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취임 영상을 봤더니 이제 일론 머스크가 환호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화성에 사람을 보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크게 환호를 했었는데 근데 살펴보면은 사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상장된 기업으로 따지자면은 테슬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은 일단 테슬라 뭐 전기차 모멘텀은 못 가지고 가다 하더라도 뭐 스페이스X라던가 뉴럴링크 같이 좀 다양한 모멘텀이 좀 남아 있는데 우주 산업까지 이렇게 육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번에 스페이스X 스타쉽 7번째 발사는 비록 실패를 하긴 했지만 만약에 뭐 발사도 성공을 하게 되고 뭐 뉴럴링크도 추가적으로 좀 좋은 소식이 있게 된다면 이게 어느 정도 테슬라의 모멘텀으로 좀 끌고 가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 일단은 선반영됐다고 봐요. 지금 이 네. 부분이 다시 한번 이 테슬라의 주가를 올리기에는 분명히 좀 한계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저는 이제 테슬라에 대한 주가에 대한 상황이 좀 약간 불안한 부분은 분명히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펀더멘탈적으로 물론 이제 작년 하반기 때 실적이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 전에 이제 테슬라의 그 실적으로 이 사상 최고치에 갔을 때 실적에는 굉장히 좀 못 미치는 수준을 맞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주가가 갔던 부분은 우선 트럼프 효과가 분명히 좀 있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이슈적인 측면은 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스페이스X나 좀 미국
트럼프 쪽에서도 이 우주 쪽과 관련된 법안은 계속 얘기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를 자극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법안을 얘기를 한다라는 뭐 공약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시장에 노출이 다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쪽에서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는 이 실적으로 이 테슬라의 주가가 회귀할 가능성도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글쎄 우주 쪽과 관련된 이 모멘텀으로 주가를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제로 이제 매수한다는 관점은 좀 위험한 발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스페이스 X 또 일론 머스크가 끌어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테슬라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의 자극을 줄 수는 있지 그렇게 확실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적인 측면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 부분은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 취임식 때 우리가 가장 또 우려했던 게 중국에 대한 견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세 이야기를 할 때 중국을 나올 줄 알았더니 의외로 파나마 운하를 얘기를 할 때 그동안 중국이 운영권을 쥐고 있었다라면서 이 정도 발언으로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이제는 뭐 미국이 운영권을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너무 우려하고 무서워했던 게 중국과 견제를 하면서 뭐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뭐 우리나라도 피해를 보고 해외 전국적으로 좀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좀 우려감이 컸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중국에 대한 견제성 발언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또 시진핑 국가주석을 좀 초대도 하기도 했고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좀 줄어봐도 될까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이 첫날 이제 행정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냥 발언을 좀 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 쪽에서의 뭐 견제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영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언급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견제라고 말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이제 파나마 운행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좀 관세에 대한 뭐 도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초속 다치기 느낌도 분명히 좀 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이 중국 쪽에서의 견제는 계속될 가능성이 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 중국이 미국과의 어떤 대부분 모든 산업 쪽에서 그러니까 어떤 산업 쪽에서의 겹치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트럼프가 항상 민감한 사항은 중국 쪽이 항상 걸려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쪽에서의 견제는 저는 계속될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견제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를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텔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텔은 뭐 또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또 가져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굉장히 이슈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은 일부 공장이라던가 개발 사업부를 매각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매각 추진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인텔이 그동안의 실적이 좀 좋진 않았었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엔비디아에 밀렸잖아요. 그렇죠. 네. 인텔이 계속해서 이제 가우디 칩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AI 쪽과 호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금 엔비디아의 뭐 GPU나 이런 쪽에서 많이 밀렸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도 그렇고 주가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1년 동안 봤을 때도 $50 이상 주가 좀 갔었지만은 최저로 이제 $10 초반, $18까지 좀 갔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텔이 이런 이 본업적인 측면에서 이 실적이 좀 나오지 않은 부분을 지금은 뭐 구조조정적인 측면으로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현재 인텔의 재무적인 개선, 현금 흐름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좋아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그런 점에서 인텔에 대해서 이 지금 시장에서 이제 매각이 나오고 매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 특정적인 어떤 회사가 지금 언급은 되진 않고 있어요.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가.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인수에 대한 얘기 자체로 봤을 때 또 이제 인텔의 주가가 많이 좀 떨어졌었고 그리고
이 그전에 이 뭐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뭐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고 또 CEO도 많이 교체가 됐어요. 네. 한마디로 이제 악재에 대한 악재는 정말 좀 많이 맞았던 상황에서 이런 매각 이슈가 나왔을 때 나온 측면으로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인텔 그 기업 자체에서도 고위 간부가 조심스럽게 어느 정도 인정을 좀 했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근데 중요한 부분이 처음에는 이 개발 부분 쪽에서의 어떤 반도체 개발 부분 쪽에서의 이 매각, 분사해서 어떤 매각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은 인텔에 대해서 통째로 인수할 가능성도 지금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최소한이라도 매각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인텔은 그동안 실적도 부진했고 악재를 겹치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최근에는 매각설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형태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지금 살펴봤더니 인텔 캐피탈을 분사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인텔 캐피탈을 분사하는 그 배경이 도대체 뭔가요? 우선은 이 인텔 캐피탈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기업형 벤처 캐피탈의 어떤 시초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인텔 캐피탈에 대한 분사 자체에 대한 경우가 금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이슈는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인텔 캐피탈이 여러 가지 뭐 좋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인텔 자체적으로 분사를 하면서 이 반도체나 이런 기존의 본업에 좀 치우치겠다라는 의견이 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인텔 캐피탈의 자금의 그전에 어떤 대부분이 인텔의 자금이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인텔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인텔의 자금으로만 회사를 운영하는 거는 분명히 좀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이 인텔에 대한 현금 흐름보다도 외부적인 뭐 자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끌어들인다는 그런 느낌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외부적인 자금을 끌어들인다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차장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인텔이 실적을 부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세를 겪고 있고 또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 이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할 때 어느 정도 축소된 것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실적이 하락한 원인과 바이든 보조금의 이 규모가 줄어든 것도 직접적인 영향을 얼마나 끼쳤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인텔 쪽에서의 이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그전에는 이제 80억 달러 이상이었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78억 달러. 근데 많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 보조금 지원이 얘기 나왔던 것보다는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도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작용했었고, 근데 제가 본다고 하면은 인텔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인텔 쪽에서도 그 전에 크게 어떤 공장이나 이런 부분을 지으면서 적극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행보를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바이든 정부가 보조금을 줄게 어떤 측정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인텔 같은 경우가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상황은 분명히 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엔비디아나 여러 가지 쪽에서의 물론 이제 데이터 센터나 AI 쪽에서의 매출 부분 소폭 반등하지만 정말 엔비디아나 마이크론과 대비한다면은 시적 성장은 정말 제한적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밀리고 TSMC에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투자를 보이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 바이든 정부가 작년에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인텔에선 보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보조금 지원 금액을 줄어든 것 자체를 인텔의 문제로 좀 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텔의 어떤 구조 조정과 또 이제 내년까지 본다고 했을 때 이 거의 뭐 재무적으로 100억 달러까지 아끼겠다. 뭐 여러 가지. 근데 이게 좀 이 어떤 인력 감축이나 투자가 아니라 인력 감축이나 이쪽으로 좀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인텔의 상황은
사업적인 측면 또 이제 내부적인 부분이 좀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나마 인텔이 HBM을 넘어서 이제 CXL 쪽으로의 이 새로운 이 상품과 이런 부분 내놨지만은 이 CXL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반도체 쪽에서의 시장의 개화가 점점 늦어지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미래 쪽으로 봤을 때도 전망이 그닥 좋다라고 좀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지금 현재 가는 이유가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바뀌면서 보조금에 대한 지원 확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지 인텔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좀 바뀐다라고 하기에는 좀 한계는 분명히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추후에 본다고 했을 때도 인텔의 주가에 대한 부분은 저가에서 올라가는 구조로 가는 것 외에는 좀 다른 사업 부분의 어떤 진척 속도는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지금의 인텔의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 더불어서 트럼프 정권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반도체 지원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이지 직접적인 기업에 이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 성과라든지 이런 게 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퀘스천 마크가 찍힐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황금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며 강력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 관세 부과, 화석 연료 시추 등을 골자로 한 동시다발적 행정명령을 통해 상식의 혁명을 시작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대대적인 바이든 지우기를 예고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알렸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시간 20일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 로툰다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늘 1년의 역사적인 행정명령에 서명해 미국의 완전한 회복과 상식의 혁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첫 번째로 남부 국경 지역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되고 수백만 명의 외국인 범죄자들을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남부 국경에 군을 보내 우리나라에 대한 재앙적인 침략을 물리칠 것이라며 우리는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 추방 공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에 대한 방향을 취임사를 통해 제시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새 행정부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당시 이 협정에서 탈퇴했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재가입했는데요. 이번에 또다시 재탈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미국인 노동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시스템을 즉시 점검하겠다며 다른 나라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미국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해 미국인들을 부유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를 거둘 대외 세입청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되찾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에 파나마 운하를 넘겨주지 않았지만 지금 중국이 그것을 운영하고 있다며 되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2기 행정부 관료들에게 모든 권한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오늘부터 미국 정부 공식 정책상 성별은 남녀 2개만 존재한다며 워크 문화 척결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의 취임 첫날부터 이어지는 행보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화석연료와 시추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위기는 엄청난 과소비와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그래서 오늘 저는 국가적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는 굴착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그린 뉴딜 정책을 종료하고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입법 성과인 인플레이션 감소법인 IRA 정책을 가리켜 그린 뉴스캠, 즉 신종 녹색 사기라고 비판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첫 해 아내의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는 더 많은 천연 자원을 생산하기 위한 다양한 권한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하며 또 알래스카의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미국 내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친구와 동맹국에도 LNG를 수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라고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일 아침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취임 후에는 다시 하락했습니다. 코인 매트릭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4% 가까이 하락해 10만 1,800달러 선에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10만 9,350달러 선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은 마치 소문에 팔고 뉴스에 팔기라는 모습처럼 변동성을 강하게 보였습니다. 주말간 트럼프는 오피셜 트럼프 밈코인을 출시했는데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 이상으로 상승하기도 했죠. 그리고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는 멜라니아 밈코인을 출시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겟의 CEO인 그레이 첸은 트럼프 가족 코인인 밈 토큰이 출시되지 않았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랐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13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일론 머스크 정보효율부 수장을 필두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 하워드 러트닉 사무장관 직명자, 폴 애킨스 SEC 의장 지명자 등 가상화폐 친화 인사들로 내각을 채울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그 주변 인물들의 정치적 보복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백악관을 떠나기 직전 선제적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자신의 남동생인 제임스 B. 바이든 부부, 여동생인 발레리 바이든 오웬스 부부, 남동생인 프란시스 W. 바이든 등 5명에 대해 선제적 사면을 단행한 건데요. 선제적 사면은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이후 해당 인사에 대해 할 수 있는 수사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바이든의 동생 제임스는 그동안 바이든 일가의 해외 사업에 연루된 혐의 등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뒤 검찰에서 제임스를 향한 본격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엔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서비스 나옵니다. 바로 먼저 차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간의 차트를 이렇게 길게 가지고 나와 봤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쪽으로 상향하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비스 나우는 글로벌 클라우드 기반한 이 플랫폼 회사입니다. 주로 IT 서비스를 관리를 하고요. 사람이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이 복잡한 업무를 소프트웨어가 대신 처리하도록 만드는 이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을 한 4가지로 제가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IT 서비스 관리, 방금 드렸는데요. 일단 조직의 IT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문제를 관리를 하고요. 변경된 부분까지 케어를 할 수 있고 요청 처리까지 모두 다 이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던 일들인데 이걸 모두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IT라던가 HR, 고객 서비스 시설 관리 이 부분도 모두 원래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이 하던 업무였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영역의 프로세스를 자동화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사람이 그동안 좀 불필요하게 많이 했던 일들을 소프트웨어가 대신하게 되면서 생산성을 더욱더 높여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노코드와 로우코드의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사용자가 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워크플로우와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까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데이터가 없더라도 이 서비스 나우라는 플랫폼만 있게 된다면 충분히 이 워크플로우와 앱을 함께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AI와 머신러닝을 함께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입니다. 프로세스 최적화와 자동화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효율성과 정확성을 사람보다 훨씬 더 높여갈 수 있는 특징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 제품도 네 가지로 제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핵심 제품입니다. 나우 플랫폼이고요. ITSM과 기타 엔터프라이즈 워크플로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금 사진에 보였다시피 이런 중심 플랫폼을 꼽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ITOM입니다. IT 인프라와 운영 환경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거기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최적화 작업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HR 서비스 관리입니다. 가장 사람의 인력이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죠. 직원의 요청 처리라던가 HR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스스로의 소프트웨어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인력을 어느 정도 좀 줄여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고객 서비스 관리입니다. 고객 지원 워크플로우를 최적화를 하면서 이 고객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했었죠. 이 부분도 서비스 나우에서 모두 다 이 플랫폼 하나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규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 소규모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하게 전 직종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금융이라던가 헬스케어, 제조, 공공기관까지 다양한 직업군에서 모두 다 이 서비스 나우의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 봤을 때는 포춘 500대 기업 대부분이 사용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이 서비스 나우의 플랫폼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실적 발표 때였습니다. 이 AI 에이전트 기능이 포함된 프로 플러스의 SKU가 역대 최고 속도로 늘어났다라는 걸 이번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했었거든요. 여기에 더불어서 실제로 나우 어시스트의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지출 고객이 3분기에는 44곳까지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연간 계약 가치가 500만 달러를 넘어서는 기업 고객이 6곳을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고객의 파이도 많이 늘었고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AI 에이전트는 서비스 나우의 AI 기능을 활용하려는 이 고객들을 전반적으로 늘릴 수가 있고요. 요금제 또한 함께 높여갈 수 있는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연평균으로 봤을 때 매출액 성장률은 2026년 내년까지 20% 이상 유지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오늘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주요 경제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